자, 이번 수업은 원자 모형의 변천과 음극선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 알아보자. 돌턴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원자 모형은 쪼개지지 않는 딱딱한 공 모양이었지만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구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박혀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후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을 발표하였다. 보어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하고 있다는 궤도 모형을 발표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단지 확률만 알 수 있다는 구름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하였으며, 보어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 궤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음극선 실험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음극선이 나오는데, 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물체나 바람개비를 놓아두면 그림자가 생기고, 바람개비가 회전하며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다. 그림자는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바람개비의 회전은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것을,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는 것은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결과를 통해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매우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추후 이 작은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지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얇은 금박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을 때 대부분은 통과하지만 극히 일부가 튕겨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한다는 것은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의미이고, 일부가 튕겨 나온다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질량이 큰 중심, 즉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자는 골드스타인이 발견한 양극선이 결국 양성자라는 것이 러더퍼드에 의해 밝혀졌으며, 중성자는 베릴륨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체드윅의 실험으로 발견되었다. 자, 이번 수업은 원자의 구조와 동위원소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원자핵은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나눠진다.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으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것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원자를 표시할 때는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를,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는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고, 질량 수는 원자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1이고 질량 수가 23인 나트륨의 경우 양성자는 11개이며 중성자의 수는 질량 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는 것으로 12개임을 알 수 있다.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전자는 11개이고,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경우 전자는 10개가 된다. 원자 번호가 17이고 질량수가 35인 염소 원자는 양성자 17개, 중성자 18개, 전자는 17개이며 염소 원자가 전자를 얻어 염화 이온이 되는 경우 전자의 수는 18개가 된다. 동위원소는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지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한다. 양성자 수가 같으면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동위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같으며, 질량 수가 다르므로 밀도, 끓는 점 등의 물리적 성질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양성자가 1개인 원자핵,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인 원자핵,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2개인 원자핵을 가진 원자들은 모두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 수는 각각 1, 2, 3인 수소의 동위원소이며 각각을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한다.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염소 원자는 질량수가 35인 염소 원자와 37인 염소 원자가 각각 75%, 25%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각 동위 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하여 더하고 100으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하면 35.5가 된다. 자, 이번 수업은 보호 원자 모형의 첫 번째 내용인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띠를 말한다. 태양광선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처럼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연속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빛의 에너지와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진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어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적외선과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영역의 빛인 자외선도 존재한다.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특정 부분에만 밝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은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어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였다. 보어 원자 모형은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 원자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하자. 전자는 어떤 껍질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위치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가 없다. 전자가 위치한 껍질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이런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 즉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만약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네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며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면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첫 번째 껍질을 K, 두 번째 껍질은 L,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M, N의 기호로 표시하거나 N은 1, N은 2처럼 표시하고 주양자수가 1, 주양자수가 2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때, 다시 말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위치하여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다음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에 대해 알아보자.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다시 말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작아지며 스펙트럼 계열은 전자가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는 자외선을 방출하고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는 가시광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적외선을 방출하며 각각을 라이먼, 발머, 파시엔 계열이라고 한다. 무한대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전자는 적외선을 방출할 것이며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면 전자는 가시광선을 방출할 것이다.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면 전자는 자외선을 방출할 것이며 무한대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면 전자는 가시광선을 방출할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간다면 전자는 가시광선을 흡수할 것이며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흡수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가 높은 껍질로 올라가는 경우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따라 스펙트럼 계열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각 계열 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크고 발머 계열은 파시엔 계열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크다. 따라서 파시엔 계열 중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와 발머 계열 중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에너지가 크고 라이먼 계열 중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와 발머 계열 중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크다.
자, 이번 수업은 보원자 모형 두 번째 내용인 전자 전이와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보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원자에게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작아진다. 각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n은 주양자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제곱분의 1312이며 무한대 껍질에 위치한 전자의 에너지는 0이다. 무한대 껍질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를 구해보자. 전자 이동 시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는 이동 전 전자의 에너지 크기에서 이동 후 전자의 에너지 크기를 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무한대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0이고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이므로 무한대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 전자 1몰당 1312kJ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반대로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는 전자 1몰당 1312kJ의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 껍질, 즉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를 구해보자. 네 번째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4제곱분의 1312이고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이다. 1312를 상수 K로 두어 계산하면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16분의 15K가 된다. 이번에는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비율을 구해보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3K이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방출하는 에너지는 36분의 5K이다.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비율은 27대 5이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므로 방출하는 빛의 파장 비는 5대 27이 된다. 마지막으로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동하는 경우와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이동하는 경우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파장의 비를 구해보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3K이고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1K이다. 빛의 진동수와 에너지의 크기는 비례하므로 진동수 비는 3대 1이고 파장의 비는 1대 3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보원자 모형 세 번째 내용인 발머 계열 스펙트럼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발머 계열 혹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방출선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출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는 것이고 보어 원자 모형에서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 에너지 차이는 작아지고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따라서 간격이 좁아질수록 방출선의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므로 방출선의 파장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출선은 발머 영역 중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출선으로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왼쪽 바로 옆에 있는 방출선은 발머 영역 중 두 번째로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출선, 즉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방출선이며 그 옆에 있는 방출선은 에너지가 조금 더 큰 방출선이므로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다음 방출선은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방출선이 된다. 관련된 대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자.
수소 원자의 전자 전이와 가시광선 영역, 즉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먼저 선 스펙트럼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방출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에너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파장이 656나노메타인 방출선이 발머 계열 중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출선, 즉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방출선이고, 바로 옆에 있는 파장이 486나노메타인 방출선은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방출선이 된다. 보기 기억에서 C는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kop질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선 스펙트럼 상에서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방출선의 파장은 486나노메타가 된다. 니은에서 D는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파시엔 계열을 의미하고, 파시엔 계열은 발머 계열보다 에너지는 작지만 파장은 더 길다. 따라서 D의 파장은 발머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656나노메타보다 더 길어야 한다. D급 보기는 A와 C의 에너지 B를 물어보고 있다. A는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C는 전자가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3, 2이고, 전자가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16분의 3, 2이다. 따라서 A와 C의 에너지 B는 4대 1이다. 자, 이번 수업은 오비탈과 오비탈의 모양에 대해 알아보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며 단지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 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쉽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하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은 점을 찍어 점의 밀도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점밀도 그림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내는 경계면 그림이 있다. 점밀도 그림에서는 같은 공간에 점이 많이 찍혀 있을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점 하나하나가 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비탈의 모양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등이 있다. 오비탈을 표시할 때는 주양자수와 오비탈의 모양을 같이 표시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1s,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은 2p,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3s,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오비탈은 3d로 표시한다. s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며 모든 껍질에 존재한다. 방향성이 없으므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s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즉 오비탈이 한 개이며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오비탈을 네모난 상자로 전자를 화살표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2개 들어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p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며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한다. 3차원 공간에서 X, Y, Z축을 따라 각각 R형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3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모두 따져 계산한다. p오비탈은 px, py, pz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각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며 네모 상자와 화살표를 이용해 3개의 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들어간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d오비탈은 복잡한 모양이며 세 번째 껍질부터 존재한다. 5개의 오비탈에 최대 10개의 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같은 모양의 오비탈에서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1s보다는 2s, 2s보다는 3s 오비탈의 크기가 크고 에너지 준위 역시 3s 오비탈이 가장 크다. 하지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2개이다. 자, 이번 수업은 양자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전자껍질에 따른 주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를 살펴보자. K껍질, L껍질, M껍질,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각각 1, 2, 3이고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존재하며 두 번째 껍질에는 2s와 2p, 세 번째 껍질에는 3s, 3p, 3d 오비탈이 존재한다. 각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 수는 첫 번째 껍질에 1s 오비탈 1개, 두 번째 껍질에는 2s 1개, 2p에 3개, 총 4개, 세 번째 껍질에는 3s 1개, 3p에 3개, 3d에 5개, 총 9개가 존재한다. 각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첫 번째 껍질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2개이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총 18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주양자수 n에 따른 오비탈 수와 최대 수용 전자수를 일반식으로 나타내면 n제곱, 2n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양자수는 오비탈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한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로 s 오비탈의 방위 양자수는 0이고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2, f 오비탈은 3이다. 예를 들어 2p 오비탈의 경우 주양자수는 2이고 방위 양자수는 1이며 3d 오비탈의 경우 주양자수는 3, 방위 양자수는 2이다.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양자수이다. 구형인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므로 자기 양자수는 무조건 0이다. p 오비탈은 x, y, z축을 따라 3개의 방향성을 가지므로 자기 양자수도 -1, 0, 1, 총 3개가 존재하고 d 오비탈은 5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양자수는 총 5개가 존재한다. 스핀 자기 양자수는 전자의 스핀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로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 있다. 원자에서 전자는 고유한 4개의 양자수를 가져야 하므로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s 오비탈 속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주양자수는 2이고 s 오비탈이므로 방위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는 0이다. 따라서 전자는 주양자수 2, 방위 양자수 0, 자기 양자수 0에 스핀 자기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을 가지거나 주양자수 2, 방위 양자수 0, 자기 양자수 0에 스핀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 있다. 만약 2s 오비탈 속 어떤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또 다른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3p 오비탈 속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 조합도 살펴보자. 세 번째 껍질의 p 오비탈이므로 주양자수와 방위 양자수는 각각 3과 1만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 양자수는 -1, 0, 1 중 하나를 가질 수 있고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3p 속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 조합은 총 6가지이며 전자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 없으므로 3p 오비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도 6개이다. 자, 이번 수업은 보어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배치에 대해 알아보자. 보어 원자 모형은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는 모형이다. 첫 번째 껍질을 K, 두 번째를 L, 세 번째를 M, 네 번째를 N 껍질이라고 하며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보어 모형을 이용해 전자를 배치할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 즉 K 껍질부터 차례로 전자를 채우면 된다. 각 껍질마다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원자 번호 20번 이하에서 K 껍질은 2개, L과 M 껍질은 8개이다. 예를 들어 전자가 6개인 탄소 원자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채워지고 전자가 11개인 나트륨 원자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를 채우고 나머지 전자 1개를 M 껍질에 넣는다.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염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어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N 껍질에 1개의 전자가 채워진 경우 전자가 총 11개이므로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지만 M 껍질에 들어가야 할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N 껍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차례로 전자를 배치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차례로 전자를 배치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수소 원자의 경우는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지만 2s와 2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 3s는 2p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지만 3p와 3d는 3s와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고 4s는 주양자 수가 3인 오비탈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 이렇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1s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고 2s보다는 2p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3s는 2p보다 높고 3p는 3s보다 높으며 4s는 3p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지만 주양자 수가 더 작은 3d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 이렇게 다전자 원자의 경우 주양자 수뿐 아니라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 오비탈을 이용한 전자 배치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맨 앞에 주양자수를 쓰고 그 뒤에 오비탈의 모양을 표기한 후 오른쪽 아래에는 오비탈의 방향성을, 오른쪽 위에는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수를 표기한다. 오비탈의 방향성은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상자와 화살표를 이용해 나타내는 방법이다. 상자는 오비탈을, 화살표는 전자를 나타낸다. 오비탈을 이용해 전자를 배치할 때도 보호 모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차례로 전자를 배치하면 된다. 각 오비탈에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s오비탈 2개, p오비탈 6개, d오비탈 10개이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전자의 수를 나열하여 암기하면 훨씬 쉽게 오비탈을 이용하여 전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암기하자.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전자가 6개인 탄소 원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으며, 전자가 11개인 나트륨 원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5개, 총 17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상자와 화살표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표시해보자. 1s를 나타내는 상자, 2s를 나타내는 상자, 2p를 나타내는 3개의 상자를 그리고 1s에 2개, 2s에 2개의 화살표, 즉 전자를 채우고 나머지 2개의 전자는 2p를 나타내는 상자 3개 중 2개의 상자에 각각 1개씩 배치한다. 나트륨은 1s, 2s를 나타내는 상자, 2p를 나타내는 3개의 상자, 그리고 3s를 나타내는 상자 1개를 그리고 1s, 2s, 2p의 상자를 모두 채워 전자 10개를 배치하고 나머지 1개의 전자를 3s 상자에 배치한다. 염소 원자는 1s, 2s, 2p, 3s, 3p 오비탈을 나타내는 상자를 그리고 3s 상자까지 모두 채워 전자 12개를 배치하고 나머지 5개의 전자를 3p 오비탈에 배치하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배치되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원자 번호 15번인 인의 전자 배치를 보호 모형을 이용해 나타내면 Ke, L8, M5가 되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바닥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인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을 이용해 나타내면 1s2, 2s2, 2p6, 3s2, 3p3이 되고 이것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전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오비탈을 이용해 전자를 배치했을 때 바닥과 들뜬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규칙은 쌓음의 원리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쌓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1s, 2s, 2p, 3s, 3p,
4s, 3d 순으로 전자를 채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오비탈 한 개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2개이며 한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면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오비탈 1개에 전자 1개 혹은 2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3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오비탈에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가진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훈트의 규칙은 가능한 홀 전자가 최대가 되게끔 전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오비탈에 전자 1개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전자를 홀 전자라고 한다. p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할 때 첫 번째 전자를 넣고 두 번째 전자를 넣을 때 첫 번째 전자와 같은 오비탈에 배치하면 홀 전자의 수가 0개가 되지만 첫 번째 전자와 다른 오비탈에 배치하면 홀 전자의 수는 2개가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전자는 첫 번째 전자와 다른 오비탈에 배치된다. 세 번째 전자를 넣을 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배치하면 홀 전자 수가 1개가 되지만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에 세 번째 전자를 채우면 홀 전자의 수는 3개가 된다. 따라서 세 번째 전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오비탈에 배치된다. 이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자는 홀 전자가 있는 오비탈에 차례로 배치된다. 정리하면 훈트의 규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자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단, 홀 전자가 최대가 되기만 한다면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는 순서는 훈트의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장 왼쪽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를 채우고 두 번째 전자는 가장 오른쪽 오비탈에 채우더라도 훈트의 규칙을 만족한다. 또한 주양자 수가 같은 p 오비탈은 방향성과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가 같으므로 싸움의 원리 역시 지켜진 상태가 된다. 오비탈을 이용해 전자를 배치할 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싸움의 원리 그리고 훈트의 규칙이 모두 지켜진다면 바닥 상태이고 파울리는 지켜졌지만 싸움의 원리나 훈트의 규칙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들뜬 상태이다. 만약 파울리 베타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들뜬 상태가 아니라 불가능한 전자 배치이다. 다음과 같이 1s에 2개, 2s에 2개, 2p 중 2개의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1개씩 채워진 상태는 바닥 상태이며 2p 중 1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간 상태는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들뜬 상태이다. 2p 중 3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각각 1개씩 들어있고 3s에 1개의 전자가 들어간 경우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들뜬 상태이고 2p 중 1개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또 다른 오비탈에는 1개의 전자가 채워진 경우는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들뜬 상태가 된다. 한 오비탈에 같은 방향의 전자 2개가 들어가 있거나 3개의 전자가 한 오비탈에 들어간 경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원자과 전자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리튬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 즉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배치되어 있으므로 원자과 전자는 1개이고 산소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6개 배치되어 있으므로 원자과 전자는 6개이다. 여기서 가장 마지막 오비탈, 즉 2p에 배치된 전자 수가 4개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도 4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염소는 바닥 상태에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배치되어 있으므로 원자과 전자는 7개가 된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원자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1s에 2개, 2s에 1개의 전자가 배치된 원자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의 전자가 배치된 원자는 모두 원자과 전자가 1개인 일족 원소이다. 따라서 두 원소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1s에 2개, 2s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된 원자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된 원자도 모두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이족 원소이므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하지만 1s에 1개의 전자가 배치된 원자는 같은 일족이지만 비금속 원소에 속하는 수소이다. 따라서 금속 원소에 속하는 다른 일족과는 성질이 다르다. 또한 1s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된 원자는 2족이 아닌 18족에 속하는 헬륨이므로 앞선 두 2족 원소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자, 그럼 특정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원자과 전자 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먼저 탄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주기, 원자과 전자, 홀 전자 수,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s오비탈, p오비탈의 수를 알아보자. 탄소는 바닥 상태에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상자와 화살표를 이용해 표현하면 1s를 나타내는 상자에 2개, 2s를 나타내는 상자에 2개, 2p를 나타내는 3개의 상자 중 2개의 상자에 각각 전자를 1개씩 배치하면 된다. 이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고 여기에 전자가 4개 채워져 있다. 따라서 탄소는 2주기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의 수는 4개이다. 상자와 화살표를 이용해 표시한 전자 배치에서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씩 채워져 있고 2p의 3개 오비탈 중 2개의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1개씩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홀 전자의 수는 2개이며 전자가 최소 하나라도 채워진 오비탈의 총 수는 4개이고 그중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각각 2개이다. 이는 바닥 상태에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3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상자와 점을 이용해 전자 배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는 3주기 원소이며 원자과 전자는 5개이다. 홀 전자는 3개, 채워진 오비탈 수는 9개이며 그중 s오비탈은 3개, p오비탈은 6개이다. 자, 이번 수업은 유효액 전하와 원자 반지름에 대해 알아보자. 유효액 전하는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 전하량을 말하며 같은 주기 혹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같은 2주기인 탄소와 산소 원자의 경우 원자 번호가 더 큰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더 크고 같은 14족인 탄소와 규소 원자의 경우에도 원자 번호가 더 큰 규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의 절반을 의미하지만 쉽게 원자핵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자.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 수, 유효액 전하,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지므로 유효액 전하는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전자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전자가 많아질수록 반발력은 커지고 원자 반지름도 증가하게 된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유효액 전하도 작아지므로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즉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여러가지 원자와 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유효액 전하를 껍질 수와 유효액 전하까지 같으면 전자 수를 이용해 비교하면 된다. 나트륨과 칼륨 원자를 비교해보면 나트륨 원자는 껍질 수가 3개이고 칼륨 원자는 껍질 수가 4개이므로 원자 반지름은 껍질 수가 많은 칼륨 원자가 나트륨 원자보다 더 크다. 나트륨 원자와 마그네슘 원자를 비교하면 두 원자 모두 껍질 수가 3개이므로 유효액 전하를 이용해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된다. 껍질 수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 전하도 증가한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아 유효액 전하가 더 작은 나트륨 원자가 마그네슘 원자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가진다. 다음은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나트륨 원자는 3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1개를 버리고 나트륨 이온이 되면 껍질 수는 2개가 된다. 따라서 껍질 수가 더 많은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나트륨과 같은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될 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모두 버리므로 껍질 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모든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번에는 염소 원자와 염화 이온을 비교해보자. 염소 원자와 염화 이온은 모두 전자 껍질 수가 3개이고 원자 번호도 같으므로 핵 전하량이 동일하다. 따라서 반지름은 전자 수를 이용해 비교할 수 있다.
염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얻어 염화 이온이 되므로 전자 수가 한 개 더 많은 염화 이온이 염소 원자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가진다. 염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운다. 따라서 모든 비금속 원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화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나트륨 이온의 껍질 수는 2개, 플로린화 이온의 껍질 수도 2개이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아 유액 전하가 더 작은 플로린화 이온의 반지름이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화 이온처럼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며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은 커진다. 예를 들어 전자 수가 10개인 산화이온, 플로린화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은 등전자 이온이며 이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작은 산화이온이 가장 크고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이온이 가장 작다. 자, 이번 수업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가 쉽게 떨어지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 E는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온화 에너지는 대부분 원자 반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지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이주기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큰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고 같은 족인 나트륨과 칼륨의 경우에도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칼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 이주기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이 작은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도 작은 값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난다. 베릴륨과 붕소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을 이용해 나타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전자를 떼어낼 때 베릴륨에서는 ES 오비탈의 전자를, 붕소에서는 EP 오비탈의 전자를 떼어내는데 EP 오비탈이 E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으므로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가 베릴륨보다 더 작다. 질소와 산소의 경우도 상자와 화살표를 이용해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전자를 떼어낼 때 질소는 홀 전자를, 산소는 한 오비탈에 쌍을 이룬 전자 중 하나를 떼어내는데 쌍을 이룬 전자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훨씬 쉽게 떨어진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보다 산소가 더 낮게 나타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면 1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한 개 더 떼어내면 2가 양이온, 또 한 개의 전자를 떼어내면 3가 양이온, 다시 한 개의 전자를 떼어내면 4가 양이온이 된다.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는 제3이온화 에너지, 네 번째는 제4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며 전자를 떼어낼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즉 제1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2보다는 3이, 3보다는 제4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폭을 살펴보면 제2이온화 에너지와 제3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유독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원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던 전자 2개를 모두 떼어내면 껍질이 2개로 바뀌고 반지름이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제3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이족 원소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원소의 족을 알아내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가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를 더한 2100kJ/몰이 된다.